이혼 사유 탑 1부터 5위까지 한번 일단 정리부터 한다면요. 1위. 여러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1위인 것 같아요. 일단은 2위가 같고요. 3위가 자, 김작가TV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늘 시청률은 꾸준히 잘 나와주는 이혼, 불륜 이야기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요즘 이혼하는 사람은 예전보다 좀 더 많아졌나요? 어떻게 체감적으로 느끼세요? 실제 통계상으로는 이혼율이 지금 그냥 약간 정체 상황이긴 해요. 예, 정체 상황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감상으로는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긴 해요. 예, 체감은. 근데 통계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 요즘엔 혼인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이혼율이라는 건 전체 부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혼 건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는 이혼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다. 그게 제 체감입니다. 예. 그럼 이혼하는 사람들이 연령대는 과거에 비해서 좀 낮아진 편인가요? 예, 연령대는요. 결혼하고 굉장히 얼마 안 가서 이혼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조금 더 연령대가 조금 낮아진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황혼 이혼이 또 많아지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극화랄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뭐 10년 차 부부의 뭐 이혼 이런 것도 좀 분명히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 황혼 이혼이 조금 더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조금 얼마 안 가서 이혼하시는 케이스는 10년 차 때는 이혼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네. 아이 졸업하는 항원, 아니면 아이 놓기 전, 뭐, 이런 때 이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요즘에는 혼인 신고를 늦게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맞아요. 혼인 신고를 1, 2년 후에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혼인 신고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혼한 건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어요. 저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전 한다면, 저는 결혼식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나중에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제 입장에서, 여러분 제 기준입니다. 너무 리스크를 조심하려고 한다. 맞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질 걸 대비해서라는 건데, 어쨌든 결혼이라는 신중한, 아주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럴 때 그걸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아니 내가 지금 결혼식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한 1년 뒤쯤 살아보고 하자면 부부 생활에도 서로가 동의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겠지만 약간의 조금 잡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완전한 100% 확신은 없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로서? 그 관점에서는 작가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요즘에 이제 혼인신고를 좀 늦추는 이유가 있긴 해요. 뭐냐면 재산적 불이익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가구 2주택 제도에 따른 뭐 취득세 중과나 여러 가지 어떤 재산적 세제적 불이익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늦추시는 분들을 좀 많이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각자 주택을 한 채씩 가지고 있으셨던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약간 미루시는 분들이 있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한 지 2달 정도 있다가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뭐 이거는 그냥 바로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그냥 뭐 약간 뭐 절차 때문에 시간하고 좀 이런 게 걸린 게 있어서 다른 일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생각은 하죠. 저도 이게 슬픈 거예요. 뭐냐면 결혼이라는 건 일단 이 사람과 그래도 물론 이혼을 할 수 있죠. 저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좀 냉정하게 표현 하나 해드리면 재산 분할 때문에 조금 미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혼도 재산 분할이 돼요. 그래서 재산 분할 목적으로는 어차피 결혼식까지 올리면 뭐 사진도 남고 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그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조금 문제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청약, 뭐 디딤돌 대출 이런 정책 대출 저 그런 건 완전 인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경우들이 있다. 정도일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거 외에 만약에 그냥 리스크 때문에 좀 미루는 거는 이게 이혼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생각이라고 하시면 그냥 처음부터 결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친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라고 하면 저는 그냥 연애를 더 오래 하시는 걸 권해요. 네, 연애를 더 오래 하시고 그리고 확신이 있었을 때 그때 그냥 결혼식을 하셔라. 미루셔라는 거죠. 결혼을 그냥 미루는 게 저는 낫다고 보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인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실혼 관계여도 그런 불이익은 생깁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재산 분할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예. 자, 과거와 비교해서 이혼을 그러면 원하는 남자, 여자 비율은 누가 더 많아졌나요? 뭐 같이 이혼은 같이 하는 거지만 어쨌든 먼저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경험상으로는 이혼을 먼저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비율이라 남자분들이 먼저 고민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건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사유에 따라 다른데 초기에
약간 이혼 상담을 조금 빨리 받으러 오는 케이스를 예로 들면은 좀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만, 예. 그럼 남자는 어떤 경우에 좀 더 이혼을 하고 여자는 어떤 경우에 이혼이 어떻게 그 첫 번째 이유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일반적으로 1위로 성격 차이를 들어요. 근데 이 성격 차이가 굉장히 많은 요소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 그 성격 차이는 주로 뭐 경제적인 관념이나 요소나 이런 것들이 많고 저는 이거를 저도 이제 그 이혼 소송을 하면서 사유 같은 걸 보잖아요. 이제 이유 같은 거는 뭐 제일 대표적인 건 당연히 좀 이따 또 얘기 나오겠지만 외도입니다. 외도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성격 차이로 해서 협의 이혼을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돈 문제도 꽤 많이 있어요. 네, 돈 문제도 꽤 많이 있고요. 주로 이게 참 이런 케이스가 좀 종종 보여요. 이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다 그런 건 아닌데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할 때 남자가 경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혼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조금 성격이 다르고 차이가 있어도 남자 잘 벌면 에이 그냥 살자 뭐 이런 되는 경우가 남자 있어요. 다 똑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있어서 이제 여자분들의 경우에 남자가 뭐 조금 그런 이제 좀 경제력. 경제력도 솔직히 중요한 요소가 맞아요. 그건 맞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여성분들은 남자의 경제력 좀 참다 치면 남자들 여자의 뭐 때문에 좀 참아요. 예를 들면 뭐 미녀분들이랑 결혼하면 에이 내가 좀 참고 살지.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있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너무 이제 좀 한도를 넘으면 안 되겠죠. 근데 뭐 주로 성격 차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는 아까 뭐 경제관 차이도 있긴 하지만 주로 많이 싸우는 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뭐 구속이나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잔소리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조금 더 남자들은 못 버텨하고 특히 남자들이 집에 가서 요즘 경향이에요. 요즘 경향은 남자들이 여성과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이런 걸 굉장히 피곤해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로 인해서 성격 차이 같은 걸로 발생을 해가지고 하는 케이스, 외도 제외하고요. 지금 외도 제외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에서는 좀 남자분들이 이혼을 원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왜 이혼을 한 이혼 사유 탑 1부터 5위까지 한번 일단 정리부터 한다면요. 1위. 이게 이제 통계상으로는 이제 여러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성격 차이가 1위인 것 같아요. 일단은 2위가 외도 같고요. 외도. 3위가 이제 뭐 폭력이나 약간 중독 같은 거. 이제 뭐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라던가 이제 이제 가정 폭력이라던가 이런 거 같고 4위가 여성의 사치랑 이제 남자도 이제 무능. 일단 이렇게 할게요. 아까 성격 차이의 경제적인 부분이 솔직히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일단은 명시적인 사유로 보면 이 정도일 것 같고 5위는 고부 갈등? 고부 갈등 정도일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고부 갈등이 예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네, 예전보다는 줄었고요. 요즘에 조금 늘어나는 건 장서 갈등?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 아마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대체적으로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뭐 장모님이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와주셔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이제 장서 갈등의 요소가 좀 늘어나는 거죠. 상대적으로는. 물론 고부 갈등도 지금도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이번 이제 최근에 추석 연휴였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추석 같은 어떤 명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고부 갈등이 좀 심화가 되죠. 심화가 되지만, 과거보다는 좀 줄었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보다는. 성격 차이, 외도, 폭력 중독, 여성의 사치와 남자의 무능, 고부 갈등, 장서 갈등. 뭐 하나씩 여쭤보겠지만, 이 중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다 많이 들어본 말 테지만 4위에 있는 여성의 사치나 남자의 무능, 요건 정확히 어떤 거예요? 네, 일단 이제 여성분들의 사치는 뭐 그런 거죠. 생활비보다 많은 돈을 쓰시는 거죠. 단순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돈보다 많은 돈을 쓰는 건데 사치의 개념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뭐 예를 들면 명품을 산다거나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걸 사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뭐 생활비로 받는 돈, 남편이 벌어오는 돈, 또는 자신이 버는 돈, 이거보다 더 많이 쓰니까 계속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경제관념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거를 저는 사실은 사치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치죠. 네, 사치예요. 왜냐하면 내가 버는 돈보다 많이 쓰면 무조건 사치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잘한 항목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쿠땡이나 뭐 이런 거를 주문을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쓰더라도 사치인 겁니다.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게 예를 들면 부자인 분들이 샤넬을 사는 거는 사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득보다 소비가 현저히 낮으니까. 근데 꼭
내가 샤넬이나 뭐 루이비통 이런 거 사는 게 아니어도 소득보다 소비가 높으면 그 다른 사치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딱 그런 거예요. 그냥 아니 뭐 내가 그냥 이제 통장에 10억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자가 뭐 3%라고 하면 3천만 원씩 나오잖아요. 1년에.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든 뭐 명품백을 사든 뭐 재산을 하든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사치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나 뭐 자산에 손실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사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뭐 좀 흔히 또 발생하는 사안들은 이런 거죠. 뭐 산후조리원 같은 거를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 뭐 동기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비싼 산후조리원을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일반적인 직장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소득이 뭐 대기업의 경우에 한 500만 원이라던가 뭐 조금 더 많이 받으면 뭐 700, 800 이렇게 되겠지만 이제 500만 원 정도로는 그 거의 산후조리원 비용 요즘에 이제 조금 좋은 데는 1,500, 2,000 막 이러니까. 그러면 한 달에요? 거의 2주 막 2주나 한 달 막 이렇게 해서 이거 기간에 따라 다 다른데 그냥 2주에 뭐 1,500만 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세 달치 월급이 그러니까 생활비 이런 거 아예 빼고 그냥 월급 순수익으로만 해도 세 달치 월급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땐 누가 봐도 사치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물론 해외여행도 솔직히 신혼여행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많으신 분들이 신혼여행을 좋은 데를 가고 요즘에 뭐 멕시코 칸쿤이라던가 이런 데 유행하거든요. 요즘엔 칸쿤보다는 요즘에는 몇 년 전에 칸쿤이 되게 유행하고 그쵸. 요즘에 네. 하와이로 싹 다 몰려. 또 하와이로 맞아요. 최근엔 또 하와이더라고요. 거의 하와이더라고요. 네, 원래 하와이가 또 인기 없었다가 하와이로 또 좋아하는. 근데 뭐 그래서 요즘에도 막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제 최근에 아는 친구도 저기 예비 신부가 이제 칸쿤 가자고 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뭐 그거는 상관없는데 돈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의 소득으로 뭐 하와이도 이제 또 어떻게 가는지에 또 다르지만 소득이 너무 많이 이제 소비를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충돌의 원인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격 차이나 이런 이제 이런 게 되는 여자 얘기했으면 이제 남자 또 얘기해줘야죠. 네. 남자의 무능. 자, 남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남자의 덕목 원은요 성실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남자분이 성실하지 않은 분, 특히 소위 말하는 제가 이런 솔직히 한량과는 좀 생각을 해보시라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늘 말씀드리지만 잦은 직장의 이동, 상사가 조금 꾸지람 한번 하면은 못 버팁니다. 이제 못 버티고 이제 나와야 되겠다, 뭐 내가 내 사업을 하겠다. 사업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김 작가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이도 마찬가지고 성실성은 기본인 겁니다. 기본이죠. 근데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한량 그 남편들을 보면서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 한량이라는 거는 책임감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간혹 좋은 여자를 만나서 바뀌는 남성들도 있지만 저는 인간은 바뀌기 좀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어떤 직장 이동이나 이런 걸로 좀 보여준 게 없는 사람들, 저는 소득이 당장은 낮아도 성실한 사람을 무조건 고르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소득이 잠깐 높았더라도 계속해서 너무 많은 어떤 직장의 이동이나 이런 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추천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저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제 성실과 책임감이라고. 역시. 그렇게 유쾌하진 않더라고. 오빠가 잘생겼어, 키가 커서, 몸이 뭐 이런 말이면 요즘 드는 생각은 농담을 들으니 말이지만 원초적인 칭찬이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은 그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남자들은 외모 칭찬을 듣는 걸 좋아하고요. 여자들은 너가 이뻐서 만나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쁘단 말 안 하면 더 싫어요. 싫어해. 더 싫어하긴 하지만 너 뭐 여자분들이 이제 내 몸만 보고 만나냐 이런 걸 좀 싫어하시니까 그런 것도 또 약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성실, 책임감 좋아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부분이 또 좋게 보이기도 하더라고. 이 사람이 이런 면을 봐주는구나.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외모는 이제 좀 변화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 저는 성실이나 책임감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했는데 그럼 어떤 경우는 이혼을 반드시 해야 될까? 당연히 저는 3위 폭력 중독이라 생각을 하는데 2위 외도도 좀 해당될 것 같고 이 외도도 이거 습관 같은 거라서 이 외도 핀 놈들은 못 고치더라고. 잘 안 고쳐지는데 외도는 좀 참고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나마 있죠. 그나마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도는 전 반반 정도로 보고요. 실제 현실상에서는 일단 3번 중독은 폭력, 이거는 정말 제가 정말 상담 오자마자 바로 이혼하라고 권하시는 게 가정폭력이에요. 이거는 절대 거의 안 고쳐진다고 보셔야 돼요. 정말.
정말로. 뭐 아무리 뭐 치료를 받고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하고 도박 중독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린 뇌가 망가진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한 번 도박에 빠지면 정말 재산을 탕진하기 전까지는 계속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박 중독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도 이게 여러 가지가 연관이 되는데요. 알코올을 먹어서 폭행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충동절제랑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솔직히. 이게 왜냐면 술을 매일 먹는데 정상적으로 다음 날에 근무를 제대로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실과 책임감과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책임감. 이게 없다는 뜻이에요. 술을 매일 먹는다는 거는. 물론 뭐 간혹 뭐 친구들과 그냥 술잔 한번 기울이고 이런 건 괜찮죠. 근데 이제 굉장히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케이스들은 좀 그게 위험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알코올은 당연히 뭐 뇌에도 영향을 많이 주니까 이런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알코올을 계속해서 이제 섭취하면 아무래도 충동절제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많은 연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케이스에서도 많이 보여요. 그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어떤 욕설을 쉽게 내뱉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거는 좀 같이 계속하기는 좀 어렵다고 많이 보죠. 네. 근데 아까 초반에 일부에서 학폭 얘기가 나와서 혹시 어릴 때 학폭을 했는 친구들이 가정폭력을 하는 걸로 이어지는 확률이 좀 있나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일반화까지는 좀 어려운데. 그렇죠. 일반은 어렵죠. 너무 어릴 적에 또 뭐 잘못이지만 또 어쩔 측면에서는 어릴 적에 실수로 보는 케이스도 있고 하니까. 저는요, 15살? 그러니까 15살 이후에 벌어진 케이스들은 잘 안 변한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경험인데, 거기선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뭐 불가능한 거는 한마디로 거의 아니지만, 한 고등학생. 그런 게 커요. 그 이제 인간의 뭐 본성이나 천성과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뭐 신경가소성, 뇌가소성 연구를 보면서 이제 바뀔 수 있고 신경회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연구상으로. 근데 그 어떤 그 뭐랄까 성격과 어떤 그 성질?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어떤 폭력성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나중에 철들어서 개가천선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있는 건 맞는데, 대체적으로는 한 10대 뭐 중후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그 사람의 성인에서 보여줄 어떤 특질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폭행을 하는 거나 학교 폭력도 다 같은 학교 폭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제일 많이 접한 학교 폭력 중에 뭐가 있냐면 뒷담화가 있어요. 뒷담화, 명예훼손, 그 다음에 뭐 어떤 DM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올리거나.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좀 어린 시기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보시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담뱃불로 지진다거나 뭐 미친 거죠. 그거. 그러니까 이런 좀 심한 정도 수준은 물론 나중에 철이 들어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좀 조금 한번 조심해야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 정도면 어느 정도 성인에 가깝다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나이니까요. 자, 그러면 30, 40, 50, 60 때 연령대별로 이혼 사유도 조금 다른 편인가요? 아까 일단 30대 같은 경우에는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유가 아까 성격 차이나 협의용 같은 것들로 많이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을 때는 좀 더 결혼 생활이 안 맞는다거나 성격 차이거나 이런 게 초반에 많으니까 30대는 좀 그쪽 사유가 요즘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도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30대도 외도가 많아요. 이제 외도는 전 연령대에 많지만 이제 40대는 아이가 있는 케이스는 보통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30대 초중반쯤 보통 결혼했으니까 뭐 아이가 한 10살, 뭐 초등학생 넘어가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부모님들도 이혼에 굉장히 신중해지는 나이대예요. 연령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약간은 그 40대에서는 조금 뭐 아주 특별한 아주 굉장히 극적으로 강한 사유가 아니면은 좀 아무래도 이혼을 좀 안 하시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외도나 이런 아주 뭐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난 케이스라던가 이런 케이스가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는. 요즘 MZ세대가 이혼한 이유 중에서 좀 가구가 달라진 거나 뭐 가구보다 많아진 건 있나요? MZ세대 이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더 이상 결혼 생활에서 인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려고 하지 않는 게 크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김 작가님도 책임감을 중요시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책임감하고 내가 이 가족을 계속해서 같이 가겠다라는 하나의 약속이 결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이제 성인으로서 다 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게 결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의 분들의 경우에는 MZ세대 중에 이제 이혼하는 이유 중에 많은 게
내가 그전에 생활하던 것보다 결혼을 하면서 훨씬 더 부담해야 될 게 커지면서 약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책임질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그전에는 편했는데 왜 이렇게 결혼하니까 힘들지?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근데 내가 결혼 생활 안 하고 혼자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이혼 사유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 느껴지는 고통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버티기 어려워하는 측면이 좀 있고, 예를 들면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했으면 그래도 뭐 소위 말하는 예전 말로 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죠. 뭔가 더 좋은 삶을 살고 편해지고 싶은데 책임은 좀 덜 지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유 중에서도 결혼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겠다라는 이제 파가 있고, 이제 반대로는 조금 결혼 생활을 해서 조금 더 편해지고 싶다라는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커플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해지겠다라는 건 목적이 조금 결혼에 잘 맞는지는 잘 모르고, 저는 뭐 결혼을 할 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결혼이라는 건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가정의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고 각자의 역할을 잘 찾아서 그 책임을 다했을 때 우리 가족이 원만하게 굴러가는 그 역할이란 건 결국은 그 역할에,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일을 해야 된다면 돈을 잘 버는 역할에 집중을 하고, 만약에 그 와이프가 될 사람이 일을 한다면 또 돈을 버는 거, 아니면 전업주부를 한다면 좀 가정에 조금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제가 한량 남편 말씀드렸잖아요. 한량 남편이 대표적으로 그걸 안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집안을 돌보고 애를 보고 한다면 또 다른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한량이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이런 내가 그냥 편한 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녹아 있는 거고, 또 그런 게 생기는 거죠. 뭐냐면, 내가 일 안 해도 옆에 사람이 벌어오잖아. 제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40대 이혼 케이스 중에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제 40대 때 결혼하신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이제 해가지고 결혼을 하셔서 40대 후반인가 결혼하셨는데, 남자분이 일을 이제 열심히 했대요. 결혼 전에는. 이렇게 하다가 일을 이제 그게 사실 택배 업무랑 이제 그 배송 업무를 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성실성을 보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결혼했더니 갑자기 약간 이제 아시겠지만 프리랜서식의 약간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받으면 바로바로 더 일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쉬엄쉬엄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약간 느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조금 한번 보시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래도 결혼생활 또 가장 힘든 건 사실 육아죠. 육아가 힘들어 이혼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어떤지라 요거 좀 대비책 같은 거 있나요? 네, 육아는 주로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람이 많이 힘들어지면, 몸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은 이제 말이 곱게 안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육아를 하다가 이제 좀 남편이 일을 하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패턴이 시작되죠.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그래서 좀 일찍 들어와서 육아 좀 도와주고 그러지. 했더니 이제 그러면 이제 남편은 나 일하느라 힘들고 진짜로 야근하다가 들어온 건데. 근데 이제 이거는 각자가 다 입장이 있는 거예요. 여자분도 아이를 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고, 남자분도 야근까지 하고 와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논 것도 아니고, 뭐 가족들 돌보려고 열심히 일한 건데. 그리고 근데 또 아내분도 입장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혼자 또 육아하면 또 아이가 막 둘 막 이러면 엄청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시작이 되면서 말이 곱게 안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대방의 마음이 다칩니다. 그렇죠. 네, 마음이 다치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격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다치고 너랑 나랑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느끼는 거가.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 사이가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속으로는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혼 법률사무소에 오셔서 이제 법무법인에 가셔서 이제 상담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아가 힘들어서 이혼한다는 거는 주로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말 한마디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말도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남편은 집에 왔을 때 여보 뭐 자기 혼자 애들 2명 지금까지 본다 너무 힘들었지, 아니면 와이프는 뭐 지금까지 밤 8시 9시까지 일한다고 너무 힘들었지, 거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밤 9시부터 12시까지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원초적인 답변을 드리자면은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데, 심신은 하나예요. 그래서 체력이 좋고 일을 하는데 덜 힘들면 육아도 할 만해집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꼭 운동하셔라. 육아하면서 예를 들면 아이 뭐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가정하면 그 시간에 꼭 운동하셔야 돼요. 진짜 운동하시고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일하고 와서도 뭐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돼요. 솔직히 부지런해져서 뭐 새벽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늦은 시간이라도 운동하고 들어와서 뭐 아이를 본다거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저도 애를 지금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이고 하고 이제 사건으로도 보면 그 이제 뭐 카톡 주고받은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점점 신경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고민하라고 권하는 거죠. 이거를 막 저기 막 부부 상담에 가서, 물론 부부 상담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근데 부부 상담에 가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해도 내가 너무 힘들면 잘 안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 에너지 자체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최근에 이제 기분과 관련해서 생산성 관련 연구들이 있는데, 조직 심리나 이런 데서. 기분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일을 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레벨이 이제 점점 줄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분을 관리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명상, 그다음에 산책,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하신다고 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요즘엔 각출하는 문화가 많은데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는 각자의 그거기는 한데 스타일이긴 한데요. 여기 이혼과 관련은 없나요? 재산을 합치는 케이스가 있고 각자 100만 원, 200만 원씩.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생활비를 합쳤는데 이혼하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자, 이제 보면은, 생활비를 한쪽에 이제 몰아서 하고 이 사람에게 자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근데, 약간 갑자기 조금 가정에 일이 생겨요. 한 3, 4년 지났는데, 그러고 물어봐요. 저기 돈 얼마나 모아놨냐고. 없대요. 그러면 이제 뭐. 네, 이제, 그러니까 점점 열받지. 이때부터 감정이 상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돈을 다 맡겼는데, 믿고 맡겼는데,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부주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체크를 하셨어야 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돈이 안 모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툼이 시작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생활한 케이스. 이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각자 관리를 하다 보면은, 양측이 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좀 편하게 쓰는 거죠. 근데, 내 배우자가 모으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돈은 각자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항상 서로 재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라는 거죠. 이게 방법론적으로 각출을 하든 이거는 뭐 스타일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본질은 이 사람과 돈이나 재테크나 내 가정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유를 하고 이제 생활비를 각출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괜찮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한쪽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출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얼마 버는지 모르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이게 모르는 게 괜찮은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그거야 뭐 맨날 알 수는 없지. 그럴 수는 있어요. 범인 알아야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실제로 그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개인 사업자도 본인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좋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막 내가 이번 달에 2천만 원을 벌었는데 이때 2천만 원을 다 인출하지 말고 뭐 평균적으로 500이나 1000만 원씩 인출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에 대비하고 사업이 안 됐을 때도 500만 원, 1000만 원씩 인출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제 꾸준하게 돈 관리를 하는데 유용하다고 보는 거고, 이제 이거를 당연히 이렇게 꾸준하게 고정적인 소득으로 이렇게 받는 식으로 해야지 재정적 계획을 공유하고 얘기를 나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방식을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출산포기나 딩크도 이혼과 관련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혼을 하려고 해도 애 때문에 이혼 안 한다고 하는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아니었어도 이혼했다는 얘기 하는데 애가 없다면 이혼하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뭐 딩크가 나쁜 것도 아니고 한데. 그렇죠.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혼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결속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있었을 때가 이제 가정으로서의 결속력이 좀 더 강한 상태고요. 이게 아예 없는 케이스에는 아무래도 당사자 간의 결정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이가 있으면은 과사조사를 해서 아이의 뭐 복리에 맞게, 복리에 좀 유리한 방식으로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이때 어떤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혼하면서 아이가 어떤 상처를 입을까, 어떤 감정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까를 고민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고민하다 보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조금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좀 참자, 이렇게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이러니까 훨씬 결속력이 좀 크죠. 결속력이 높은데 아무래도 딩크 분들은 이제 두 분이 그냥 안 맞으시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이혼하기가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